2014년 7월 27일 오전 6시쯤 울산 남부경찰서로 다급한 신고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칼로 마구 찌르고 있어요. 신고가 들어온 곳은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업스퀘어 건물 앞 버스 정류장. 당시 아침 식사를 하러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던 한 회사 직원들이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여학생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채 버스 정류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18살 남모양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한 시민에게 붙잡힌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인데 119하고 112 빨리 신고하라고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놓고 저는 또 바로 잡으러 뛰어갔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시민을 도와 현장에서 범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흉기 공격을 받은 나양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양쪽 폐가 전부 칼에 찔리고 출혈이 심해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저혈량성 쇼크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신체에서는 칼에 찔린 상처가 무려 31곳이나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왜 이토록 어린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했던 것일까? 삼산동 여학생 살해범 23살 장성환.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대한민국이 싫었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며 살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장성환이 진술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범행 전날인 26일 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울산 중구 소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취업 실패로 인해 스트레스와 큰 상실감을 겪고 있던 그에게 아버지가 너는 돈도 안 벌고 뭐하고 있냐라며 잔소리를 하면서 핀잔을 줬고 이 같은 잔소리를 듣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한 그는 아버지와 헤어진 뒤 27일 아침 6시쯤 집에서 길이 30cm 정도의 칼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삼산동 거리를 돌아다니다 당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고 집으로 귀가 중이던 나양을 발견해 그대로 칼로 찌르기 시작했고 나양을 칼로 찌르던 도중 차에서 내린 시민이 뛰어오자 곧바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추격한 한 시민에게 붙잡히게 됐고 이후 칼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까지 시도하면서 저항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합세하면서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그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무참히 칼로 찌른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이 너무 잔혹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장성환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사례 분별이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진 나양의 유가족은 이러한 장성환의 주장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검찰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법원에 감정유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소속 의사의 감정유치에서는 장성환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검찰은 전면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성환이 범행 전 미리 집에서 식칼을 준비했던 점, 범행 대상이 저항이 어려운 어린 여학생이었던 점, 범행 도중 시민이 쫓아오자 약 500m가량을 도주했던 점 등과 경찰 조사 당시 대한민국이 싫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봤을 때 만취로 인해 사례분별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정확한 목적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감정유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당시에 범행 전 아버지와 술을 마신 것과 잔소리했던 내용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며 범행 전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데 범행 직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형을 줄이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형 구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의 1심 재판 결과 장성환은 징역 25년에 전자발찌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성환이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범죄 경력이 없었던 점과 감정유치 결과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인한 심신 미약인 상태였던 점이 어느 정도 참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가족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범인은 사건 당일 삼산동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쳤을 건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연약하고 저항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저지른 계획적 살인이라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시대서부터 우리까지 오기까지 아무도 안 만났던 건지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나는 우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계획이에요. 그때가 좋은 딸이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 같아서는 아마 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검사 측도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장성환은 검찰의 강력한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25년에 전자발찌 20년을 최종 선고받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대학 신입생을 이른 새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자발적 음주로 인해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 혹은 장애를 유발한 경우에는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2018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 범행에 대한 감형이 필요적 감경이 아닌 임의적 감경 조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감형 사례는 더욱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력범죄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를 토대로 음주 상태에서 행해진 범행을 오히려 가중처벌하자는 취지의 개정안도 최근에 발의된 바 있습니다. 입법 남용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자발적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어린 여학생을 그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사망케 한 묻지마 살인범 장성환. 그는 감옥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소중한 딸을 허망하게 잃은 부모님의 슬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